오늘은 연삭 가공이란 뭔가, 그리고 연삭 가공의 특징, 연삭 숫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삭 가공은 절삭 가공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공구를 사용합니다. 연삭 숫돌이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얘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 고속으로 회전시킨 연삭 숫돌로 공작물을 아주 조금 갈아내는 정밀 가공법이에요. 갈아낸다는 거를 뭐 다듬질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구를 연삭 숫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연삭 숫돌이 뭐냐 하면, 자, 우리 보통은 선반 가공이나 밀림 가공에서는 많은 부분을 황삭 바이트나 혹은 엔드밀 등을 통해서 이제 절삭을 하는데, 연삭 가공은 보통 후처리로 많이 다듬 가공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연삭 숫돌이라는 특별한 좀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연삭 숫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점을 좀 찍을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찍는 이유는 연삭 숫돌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가 날력칼을 합니다. 날력칼로 할 수 있는, 날력칼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 단단한 재료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접착제 같은 걸로 뭉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좀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입자들이 모두 다 공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이 연삭 숫돌에 어떤 공작을 하고자 하는 공작물을 갖다 대면 이제 다듬 가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이렇게 생긴 이런 축 형태의 공작물의 원통면도 가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평면 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생긴 연삭 숫돌을 회전시켜서 이 위를 왔다 갔다 하면 이 평면이 다듬 가공이 되겠죠. 혹은 이런 이쪽 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생긴 연삭 숫돌로도 이 평면을 다듬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통면 가공도 가능하고요. 이런 평면 가공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연삭 가공이고요. 연삭 가공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삭 가공의 특징. 보통 우리가 선반 가공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칩이 4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뭐 유용형 칩, 균열형 칩, 열단형 칩, 전단형 칩, 뭐 그런 칩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유동형 칩이 나오는 쪽으로 절삭을 해야 하는데, 이제 부득이 재료 자체가 너무 단단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료가 단단한 경우 취성이 강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경합금이나 담금질된 완전 경화가 된 그런 강 같은 경우에는 뭐 밀링이나 선반 같은 걸로는 좀 가공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칩이 잘 유동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 앞부분에서 깨지는 균열형 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랑
이제 표면 거치기가 매우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삭 가공은 모두가 날 역할을 하면서 미세하게 다듬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단단한 그런 재료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숫돌, 연삭 숫돌 자체가 숫돌 입자 모두가 날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칩이 엄청 미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선반 밀림 가공을 할 때에도 작은 이송량을 아주 천천히 가공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그러면 미세한 이제 정밀 가공이 가능하고요. 표면 거치기가 매우 좋은 그런 공작물을 얻을 수가 있었죠. 연삭 가공 자체도 연삭 숫돌을 빠르게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듬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표면 거치기가 좋은 우수한 다듬질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엄청 고속으로 연삭 숫돌을 회전시켜서 아주 조금씩 다듬질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절삭할 때 연삭 압력이나 연삭 저항이 되게 적습니다. 미세한 다듬질 가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선반 밀링은 척, 콜리척, 뭐 단동척, 연동척 이런 것들, 유압척 이런 척들로 공작물을 아주 강하게 고정을 해주는데 얘는 전자석 척과 같은 것으로도 공작물을 이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적어 놓을까요? 전자석 척 등으로 가공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삭점의 온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삭을 해보시면 가공할 때 불꽃이 막 튀겨요. 그래서 불꽃이 튀긴다. 그러니까 연삭점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 숫돌에 관한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연삭 숫돌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연삭 숫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구죠. 연삭 가공에서의 공구 가장 중요한 뭐 숫돌 바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연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연삭 숫돌을 이용해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연삭 숫돌은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의 3요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연삭 숫돌의
3요소. 자, 연삭 숫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우리가 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숫돌이 이렇게 이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축도 그릴게요. 그 다음에 모든 입자들이 날 역할을 하죠. 엄청 단단한 잘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루들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연삭 숫돌이에요. 근데 이것을 확대를 시켜 볼게요. 자, 확대를 시켜서 좀 그려 볼게요. 확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자, 날 역할을 하는 입자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들이 그냥 결합이 돼서 이런 모양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합제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자, 결합제를 이렇게 빗금을 칠게요. 자, 요게 숫돌 입자고요. 날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입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요. 그거를 결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숫돌 입자랑 결합제 외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빈 공간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해요. 자, 기공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공이라는 것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자, 그럼 개념 얘기하면서 기공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연삭 숫돌의 3요소는 금방 봤던 것처럼 먼저 숫돌 입자. 이게 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삭 숫돌에서 날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결합제.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공이에요. 말 그대로 빈 공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삭하는 데 있어서. 자, 기공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기공이 적절하게 있어야 가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자, 두 가지로 볼게요. 만약에 기공이 너무 적을 경우, 그리고 기공이 너무 많은 경우. 자, 여기서 기공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삭 숫돌로 연삭을 할 때 칩이 미세하게 나오면서 그 칩들이 이 기공 사이에 좀 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쌓여요. 근데 이 기공이 너무 좁게 되면 칩이 쌓여있던 것들이 이 연삭 숫돌 입자랑 같이 탈락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작으면 칩이 여기 꽉 차게 돼요. 꽉 차면 안 되는데 꽉 차게 돼요. 그러면 그 칩이 꽉 차버려서 이 입자들이 날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날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뾰족해야 되는 부분이 뭉툭해져요. 그러면 연삭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공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 기공이 크다는 말은 결합제와 숫돌 입자가 결합제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모양을 형성을 해놔야 되는데, 결합제가 부족하거나 혹은 숫돌이 너무 듬성듬성 있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숫돌 입자로 절삭을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절삭을 하기도 전에 결합제가 부족하든 숫돌 입자가 너무 띄엄띄엄 있든 한 이유로 기공이 많기 때문에 숫돌 입자가 날 역할을 하기 전에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절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자, 너무 적은 경우에는, 자, 칩이 끼어서, 날이 뭉툭해져서, 연삭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눈매움 현상이라고 해요. 뒤에서 볼게요. 영어로는 로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공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결합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결합도가 낮아서 이 숫돌 입자가 날로서, 이제 날의 역할로서 절삭을 하기도 전에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가 낮아서 입자 탈락이 자주 발생해 연삭 성능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연삭 숫돌의 3요소는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입니다. 그 다음에 연삭 숫돌의 3요소랑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연삭 숫돌의 성능 표시 5요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연삭 숫돌도 공구예요. 우리 공구 어디 가서 구매할 때 뭐 어떤 재료로 사용된 혹은 어떤 합금인 공구의 종류 이런 거 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연삭 숫돌도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연삭 숫돌을 이루고 있는 입자, 숫돌 입자의 크기는 어떻냐, 그리고 이 연삭 숫돌 입자들을 결합시킨 결합제는 어떤 걸 썼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삭 숫돌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거, 숫돌 입자는 어떤 거를 쓴 거를 주시고, 숫돌 입자의 크기는 12짜리를 주시고, 결합제는 어떤 거 쓴 거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것도 규격품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 우리가 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삭 숫돌을 표시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거를 연삭 숫돌의 성능 표시 5요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숫돌 입자를 썼느냐이죠. 자, 이 오른쪽에 좀 쓸게요. 자, 숫돌 입자는 크게 천연 재료랑 인조 재료가 있습니다. 천연 재료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스피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조 재료를 훨씬 많이 사용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인조 재료는 크게 또 2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알루미나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화규소계가 있어요. 알루미나계에는 갈색 알루미나계가 있고, 그리고 백색 알루미나가 있어요. 요거는 기호를 좀 알아두세요. 갈색 알루미나가 있고, 이거는 기호로 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백색 알루미나가 있어요. 이거는 W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규소계에는 탄화규소랑 그냥 탄화규소랑 녹색 탄화규소가 있어요. 탄화규소는 C라고 쓰고요. 녹색 탄화규소는 GC라고 씁니다. 자, 알루미나계랑 탄화규소계를 조금 구분을 좀 특징을 보자면 우리 탄소가 들어갈수록 좀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탄화규소계가 좀 경도가 더 커가지고 주철이나 초경합금 같은 단단한 재료를 연삭하는데 더 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1, 2, 3, 4번 설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잠깐 적어줄게요. 탄화규소의 경도가 알루미나계보다 좀 더 셉니다. 더 커서 이제 주철, 초경합금 같은 것들은 탄화규소계의 재료를 쓰는 게 더 적합해요. 요즘에는 새롭게 또 CBN이라는 동축전개 질화붕소라는 것을 등축전개 질화붕소라는 것을 많이 사용해요. 또 어쨌든 숫돌 입자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크게 천연재료, 인조재료, CBN 이런 것들 요즘 많이 쓰는데 인조재료를 가장 많이 써요. 여기는 알루미나계랑 탄화규소계가 있고 이제 이 기호들을 봐두라고 했습니다. 갈색 알루미나계를 A, 백색 알루미나를 WA, 탄화규소를 C, 녹색 탄화규소를 GC. 그리고 참고로 하자면 탄화규소계가 경도가 더 크기 때문에 주철이나 초경합금 같은 경도가 센 그런 재료를 절삭할 때는 탄화규소계가 더 적합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또 두 번째가 입도가 있어요. 입도는 입자의 크기를 말합니다. 좀 큰 입자를 썼냐, 아니면 좀 작은 미세한 입자를 썼냐, 요거를 숫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10, 12부터 해서 쭉쭉쭉쭉 있고 700, 800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엄청 매우 고운 입자예요. 숫자가 클수록 거친 입자입니다. 여기가 고운.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합도입니다. 이거는 결합제의 세기를 의미해요. 결합제의 세기. 세기는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 E, F 쭉쭉쭉 해서 X, Y, Z까지 있어요. E, F일수록 연한 쪽이고요. 이쪽이 단단한 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돌 입자를 연삭 숫돌을 이루고 있는 게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인데요. 그러면 결합제를 무조건 센 거를 써서 숫돌 입자가 절대 탄력되지 않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쨌든 날 역할을 하고 날도 무뎌지기 마련이죠. 즉 이 각각의 날 역할을 하는 숫돌 입자도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뎌질만 할 때 이 숫돌 입자가 적절히 떨어져 나가야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야 또 다음에 버티고 있는 다음 입자가 또 공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도가 너무 단단해서 너무 숫돌 입자가 자동으로 탈락되지 않아도 이제 뭉툭해진 숫돌 입자가 계속 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돌 입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탈락이 돼줘야 돼요. 무조건 붙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날은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돌 입자는 하나하나가 다 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제거되면서 그 뒤에 있던 입자들이 또 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히 탈락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높다고 해서 단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우리가 절삭을 하고 이제 얼마만큼 절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이에요. 자, 이거는 입자의 조밀한 정도를 말합니다. 입자가 엄청 많이 쫙 뭉쳐 있느냐 아니면 좀 듬성 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숫자로 표시합니다. 0, 1부터 해서 11, 12까지 있어요. 저 숫자가 적을수록 치밀한 거고요. 조직이 숫자가 클수록 거친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합제입니다. 어떤 결합제를 썼느냐. 자, 결합도는 결합조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결합제는 어떤 결합제의 종류를 사용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 요거는 결합제의 종류 기호를 몇 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합제 기호. 먼저 V가 이렇게, S가 실리게이트, R이 고무, B가 레지노이드, E가 셀락, PVA가 비닐, M이 메탈. 이렇게 결합제의 기호를 좀 알아두세요. 가끔 이제 이 기호가 이 이름이랑 맞냐라는 것이 문제로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둘 것이 결합제 하고 있죠. 결합제는 결합을 하는 그 재료의 종류를 뜻하는 거고, 이 결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했듯이 적당한 기공이 있어야 돼요. 기공이 너무 없게 되면 칩이 많이 끼어서 뭉툭해져서 연삭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연삭도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여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결합제가 뭐 녹는다든지 성질이 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및 연삭액에 대해서, 연삭액은 연삭할 때 뿌려주는 액체라고 보면 돼요. 안정되어야 한다. 이제 변형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충분해야 하고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우리 숫돌 입자들을 우리가 뭉쳐서 결합제랑 섞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연삭 숫돌을 만들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연삭 숫돌을 잘 성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임의의 형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성형성이 좋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숫돌 입자랑 결합제를 막 합쳐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는 숫돌 입자가 너무 뭉쳐있고, 어디는 숫돌 입자는 별로 없고 결합제만 막 뭉쳐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일한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특징들 좀 봐두세요. 자, 세 번째로는 연삭숫돌의 수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연삭숫돌로 연상을 하게 되면 숫돌 입자가 자동으로 좀 탈락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입자가 또 날 역할을 하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거에 따라 좀 필요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세 번째. 연삭숫돌의 수정. 수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레싱이라는 게 있고 트루잉이라는 게 있어요. 트루잉.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연삭숫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자생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정상적으로 연삭숫돌로 연삭 작업을 잘 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잘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정상 상태에서 잘 연삭이 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일어나는 작용으로 숫돌의 끝이 무디게 되면 숫돌 입자가 자동으로 탈락하여 새로운 입자가 나타나는 것. 자, 이게 바로 자생작용이에요. 연삭 작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입자가 이제 조금 무뎌지면 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쯤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입자가 또 날 역할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교정을 해주는, 수정을 해서 연삭숫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드레싱이랑 트루잉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드레싱을 하고 언제 트루잉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레싱을 하는 상황을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드레싱. 자, 얘는 뭐냐면 연삭숫돌의 표면을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언제 정리를 해주냐 하면 자,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숫돌 표면에 기공이 너무 적을 경우에 그 기공의 칩이 막 메워진다 그랬죠. 자, 먼저 로딩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드레싱을 우리가 해서 연삭숫돌의 표면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즉 지금 하는 로딩은 자, 연삭숫돌에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에요. 자, 로딩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눈매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숫돌 표면에 기공에 칩이 메워지는 것. 이게 바로 로딩이고요. 얘가 발생했을 때 드레싱을 통해서 연삭숫돌을 좀 수정해줘야 된다. 이 의미예요. 어쨌든 그럼 로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죠. 그 로딩이 왜 발생하냐 하면 원인을 알면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원인은 한 번에 연삭하는 연삭 깊이가 너무 깊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연삭을 하게 되면 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 기공에 칩이 가득 차게 되면 연삭 성능이 떨어지고요. 혹은 조직이 치밀할 때, 즉 기공이 너무 적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숫돌의 속도가 느릴 때 이 로딩이 잘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연삭성이 불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칩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 칩이 날 역할을 해버려요. 칩이 우리 공작물 표면을 막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닫은 면에 상처가 생겨요. 우리가 표면 거칠기 엄청 좋게 하려고 다듬질 가공을 연삭 숫돌로 하는 건데 닫은 면에 상처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숫돌 입자가 마모되기 쉬워요. 마모가 적당히 될랑말랑 할 때 입자가 떨어져 나가고 다음 이제 숫돌이 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딩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연삭 숫돌의 안 좋은 점, 안 좋은 특징, 종류,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무딤이라고도 해요.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말했던 자생작용. 자생작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입자가 떨어져 나갔고 다음에 있는 입자가 또 날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을 자생작용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그 자생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입자가 납작하게 무뎌지는 현상이 바로 글레이징입니다. 이런 글레이징이 발생했을 때 드레싱을 통해서 연삭 숫돌의 표면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글레이징은 왜 발생하냐 하면 입자의 결합도가 클 때, 결합도가 크다는 거는 입자가 자연스럽게 탈락이 돼야 되는데 너무 결합이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입자가 탈락해야 될 입자가 탈락을 안 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숫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러면 이제 입자가 빨리 닳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삭성이 불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엄청 숫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생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생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마모가 막 엄청 돼버려서 입자가 납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딱반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찰이 많이 발생해서 마찰에 의한 과열로 변색이 일어납니다. 우리 연삭 숫돌로 연삭 가공하는 것 자체가 엄청 고온의 온도가 발생하는데 숫돌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이런 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로딩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글레이징이 일어난 경우. 자, 로딩이 일어난 경우에는 칩이 숫돌 기공에 막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칩을 좀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글레이징에 의해서 자생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입자가 무뎌졌으면 입자를 억지로 우리가 좀 탈락시켜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연삭 숫돌의 표면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드레싱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별개로 또 하나의 이제 연삭 숫돌에서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입자 탈락이에요. 입자 탈락은 이제 글레이징은 입자 탈락이 너무 잘 안 돼서 연삭 숫돌이 다 마모가 되어버리는 거고, 입자 탈락은 결합도가 너무 낮아서 이제 절삭을 해야 되는데 절삭도 하기 전에 입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입자 탈락이라는 것은 결합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절삭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에 숫돌 입자가 쉽게 탈락해 버리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결합도가 높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연삭 숫돌의 기본적인 것들을 봤고요. 여기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연삭기의 종류를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센터리스 연삭이라는 또 연삭의 종류 중에 좀 특이한 연삭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리스 연삭이란 뭔지 그리고 그거의 특징 정도를 조금 더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